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 베이지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연준이 이 금리를 결정할 때 참 주요하게 참고하는 문서이기도 하고 네. 현재 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대치도 팽팽한 만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북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FOMC 이전, 그러니까 2주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연준 의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발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를테면 2주 후에 있을 FOMC의 어떤 결과를 좀 미리 가늠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하건대 다들 좀 뭐 이 기대 인플레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좀 힘들었었던 게 뭐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근데 상대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또 소비는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보고서에서도 뭐 불확실성과 관세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온다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FOMC 이전에 베이지북에서 네. 경기 둔화와 관련된 그런 각 그 미국의 주마다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온다면 의사결정에서 당장 5월은 아니지만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동을 걸거나 내지는 그 경고등 알러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도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네.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대척점에 서려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경기 상황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베이지북이고 네. 그 베이지북에서 예상컨대 불확실성 자체가 올라온다. 이를테면 기대 인플레라든지 관세의 영향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각 주마다 피해라든지 물가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어쩌면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5월은 아니더라도 6월에 가서는 정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하겠다. 않겠냐 뭐 이런 예상치 내지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 내용 자체는. 자체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나 관세가 주는 좀 영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속보로 전해드린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길 바란다. 지금 현 시점이 적기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해주지 않을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네. 연준의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베이지북이나 아니면 물가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PC도 보잖아요. 네. 월말마다 나오는 PC 아니면 고용 지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뭐 합산한 내지는 실제의 어떤 경제 활동을 볼 수 있는 베이지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FOMC고 네. 그 FOMC가 독립적인 거를 계속 어쨌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에 야 지금이 적기다 하면은 네. 이거 내가 사실은 독립적인데 독립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의식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을 적시한다면 내릴 수는 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금리 인하의 환경을 본인이 만든 거는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네. 봐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짤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데이터가 금리 인하의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했더니 내가 만들어줄게 막 이런 식의 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와서는 막 그렇게 막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현 시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리 인하는 데이터로 한번 움직이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요즘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학자금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학자금 대출에 대한 추심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돈 다시 갚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 학비 빚을 제대로 갚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숨어 있는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계속 이 학자금과 관련된 거는 전 대통령이었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연체율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뭐라 그럴까요? 유예? 막 이렇게 시켜줬던 부분이었는데 4월 21일에 미 교육부에서 다음 달 초부터 그 연체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추심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주간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추심을 발표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갚아 나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긴 하거든요. 네, 계획을 밝히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규모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뭐 한 1.6조 달러 거의 우리나라 GDP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학자금 대출이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거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소위 말해서 갚을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학자금을 받아서 학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니면 일자리를 못 구한다. 그러면 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깔때기 이론처럼 경기가 좋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학자금 대출도 문제가 되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조 달러나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1분기에 이 5월 초에도 이제 항상 발표가 되는 게 뉴욕 연준에서 이 가계 신용 보고서라 그래서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동차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이제 할부금융,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그 대출에 대한 규모, 그리고 뭐 연체율도 보면은 뭐 단기간의 연체율, 아니면 장기적인 연체율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5월 초가. 근데 이 어떤 학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버텼던 게 그래도 가계부채는 괜찮아였거든요. GDP 대비 70%. 그리고 실질 DSR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10% 언더이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낮지가 않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한 트리거가 발생해서 막 휘몰아치지 못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만 브로더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저기 깔려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뭐야 돈을 상환 못해?
돈을 갚지 못해? 이러면서 엄청난 파도가 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도 못 갚는 상황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 소비도 안 좋아지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베이지북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빠르게 해소가 된다라면 연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 거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안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 정쟁을 하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막 이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학자금 추심 요즘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5월 초에 발표되는 뉴욕 연은의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 또 늘었다라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게 또 다시 경기 침체 정말 오는 건가라는 우려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벤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의 런던이 2차 회동을 가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회의가 또다시 열리는 겁니다. 4월 17일 프랑스에서의 만남 이후 다시 한번 좀 후속편으로 만나는 건데 그래도 이런 회의가 계속 열린다는 건 좀 휴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지 또 그렇지 않다면 이 회의에서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겠구나 생각을 다들 하셨는데 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어왔고 지금도 사실은 2차 회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빠르게 네. 휴전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자체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자체는 그 크림반도라 그래서 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주요 원전이 이제 자포리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거길 이제 중립지대로 하고 뭐 미군을 주둔하는 거를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광물협정 의향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지금 휴전의 의지가 없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23일에 있을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회동이 과연 건설적이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걸 통해서 또 이제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는 거죠. 이거 봐라, 너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았지? 아니잖아. 휴전도 안 돼. 관세도 막 이게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보면 약간 소위 말해서 꼬리를 약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피크 아웃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게 외교 무대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향의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걸 통해서 이 런던 회담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휴전 가능성 제한적이다. 네. 관련된 주가나 뭐 재건주들도 상당히 뭐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에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에너지를 둘러싼 결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강경한 스탠스가 계속 가지는 못할 거죠. 왜냐하면 우방을 챙겨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막 강하게 나갔었던 정책들이 조금은 힘을 잃을 가능성을 여기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세 같은 경우에도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 이슈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볼게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모든 상황을 집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동맹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걸로 네. 귀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때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간밤에 오른 것도 관세 협상이 피크아웃하고 중국하고도 조금은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하고도 사실은 조선과 LNG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관세 협상에 뭐 돌파구 아니 물꼬를 좀 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근본 협상을 통해서 바라본다면은 전력기기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어떤 업종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기기는, 그러니까 반등 자체보다는, 그래도 전력기기는 우방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프라적인 요소다라는 게 또다시 그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보자라는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산의 그 중국산 배터리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뭘 갖고 대체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방과의 밸류체인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번 주 후반부터는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의 우방국 챙기기 흐름 지속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